우리는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벗어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취약한 기초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와 협력하여 큰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레이더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 잡음을 획기적으로 낮춘 휴대폰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김치 냉장고를 내놓을 때 뒷부분에 있는 압축기는 큰 부피 때문에 냉장고 소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러시아 탱크 냉방에 사용되던 열전 소재를 찾아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기술이 만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의료기기와 영상의료 기술력에서 뛰어난 러시아 원천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림푸스,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등 글로벌 의료기기 메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처럼 사랑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무려 8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됐고 현대 기아차도 2019년에 점유율 25%를 돌파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말 러시아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끝까지 남은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리를 지키며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회사의 외상 대금 상환 시기를 미루어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가장 먼저 철수했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본사에 송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준 삼성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각별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은 러시아에서 의리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국민 기업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9개월 반 만에 러시아에 칼루가 TV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인허가 절차만 6개월이 걸리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무려 2년이 소요됩니다. 많은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힘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에도 러시아는 저유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엔과 폭스바겐,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르노, 닛산 등 잇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기아차만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신차를 출시하면서 더 크게 투자하며 더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20%에 가까운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지 업체 아브토바제에 이어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고 LG전자의 TV를 보며 현대기아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K푸드도 러시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파이터 도시락의 러시아 매출액은 지난해 연매출 100억 루블, 하나로 1822억 원을 돌파했고 무게 판매량은 45억 개로 국내 판매량의 7배에 달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밀키스, 레스비 등은 러시아 탄산음료와 캔커피 시장에서 90%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FTA를 통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겨 이루고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 크릴레더 분쟁으로 시위를 하는 러시아 현장에서 한 피켓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안이 든 피켓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독도는 한국당.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 억지에 아베를 현재 참교육시키는 상황, 지구상에서 20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일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 결정 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본인들의 영토에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불만감을 표시하며 우리나라에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일본 영토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일본은 영토와 관련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권에 위치한 강대국과 중국, 러시아겠죠. 대부분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러시아와 일본은 특히 사이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해 일본이 발칵 뒤집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슘 137 문제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러시아에는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사일 폭발 사고인데요. 바로 이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일본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건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번 달 8월 8일이죠. 러시아 영토 중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인 요녹사라는 지역의 군사훈련장에서 러시아의 핵추진 미사일 엔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보이는 버섯구름이 이번 사고에서 일어나 목격이 되었을 정도로 이번 폭발 사고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고였습니다. 실제 이 사고가 러시아가 신형 핵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 발사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 미사일 시험에 사용되었던 떨어진 미사일을 기밀 보호를 위해 러시아가 다시 회수하려다 발생한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각설하고, 이 사고로 총 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관련자 5명 중 3명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 중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주 심한 방사능 피폭,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방사능 피폭으로 사고 후 3주 동안 큰 고통을 겪으며 최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에 대해서 방사능 피폭 검사 결과 백혈구수가 최대 허용치를 이미 초과했고, 거기에 세슘 137이 검출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본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세슘 137은 음식에 의해 노출되는 방사능 물질이지 어떤 미사일 폭발과 관련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음식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는 이 세슘 137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게를 먹었기 때문에 세슘 137이 몸에서 검출된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못을 받고 러시아 정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정부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을 올렸어요. 지금 한일 관계 입장에서 러시아의 이번 입장 표명은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속 시원한 발언인데요. 이 말은 현재 실제 도쿄올림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일본 측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의 식재료에 후쿠시마산 농산품을 선수들에게 직접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인데, 러시아의 이번 발언으로 일본 측에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발언에 대해 공신력을 잃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2020 도쿄올림픽 지도 표기에서 쿠릴 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격분하여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일본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2020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위해 방사능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이번 세슘 137 노출 사건에 대해 일본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농수산품이 인체에 치명적이고 아직 일본은 방사능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러시아 및 러시아의 우방국들에게 러시아가 전할 수 있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쉽게 피해를 입힌과 동시에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 망신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만큼 민감한 영토를 둘러싸고 대립 중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는 러일 전쟁 후 일본이 차지한 영토였지만 세계 2차 대전 후 패전국이 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러시아에게 이 영토를 다시 빼앗겼었습니다. 이 이후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에게 쿠릴 열도 반환을 요청해 왔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1960년 미국과 일본의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으로 인해 러시아는 반환할 의사가 없다며 강력한 태도로 나왔고, 실제 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사이는 다시 한번 틀어지면서 평화조약 체결도 중단이 되었어요. 하지만 쿠릴 열도를 되찾고 싶은 일본의 집착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푸틴은 이런 파렴치한 아베를 참교육시키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 석상에서도 서슴없이 일본을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까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5년 항일 전쟁 7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일본을 극딜을 하는데요. 전쟁 범죄 참미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놓고 비판을 한 거죠. 불공국 대장 푸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아시아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국가가 있다. 네, 바로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분쟁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땅이니까 오직 일본만이 쿠릴 열도에 분쟁이 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완전 일본을 진짜 대놓고 모욕하는 얘기거든요. 니네가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 왜냐, 우리 땅이니까. 그리고 자꾸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푸틴이 한번 열이 받았었습니다. 참교육을 시키려고 한 푸틴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실제 러시아의 핵 전략 폭격기를 그것도 2번, 2008년, 2012년 2번인데 일본 상공까지 근접하며 일본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뒤집히고 엄청나게 항의도 했었지만, 여기에 푸틴은 또 일본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일본 영공을 침범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으며 일반적인 수준의 비행훈련이었다라고 한마디 하고 이 사건을 즉시 끝내버립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핵 미사일로 폭격당한 나라이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전략 폭격기, 그것도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 폭격기의 히스토리, 그리고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했죠. 물론 분명히 위협적인 행위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 아베가 러시아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한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실제 이 사건 이후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을 지구상에서 20분 만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좀 웃긴데 음식 주문하고 배달시켜서 받는 시간보다 러시아에 의해 일본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어요. 실제 이 사건 이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쿠릴열도 불법 점거국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질 않고 있고 국제적으로 쿠릴열도에 대해 이슈화시키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봤을 때 일본이 정말 친미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정도만큼 힘이 있으면 저런 일본도 아무리 친미국가라고 하지만 정말 옴싹달싹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해 도발을 해오고 실제 일본이 순시함을 띄워오자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 발포 명령으로 실제 일본 순시함이 바로 철수를 했었죠. 실제 푸틴은 정상회담에서도 지각을 하는 것으로 정말 유명한 러시아의 수장이기 합니다. 실제 러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를 2시간이 넘게 기다리게 하면서 두 나라 정상 간의 차이를 보여준 일례도 있는데요. 물론 저런 중요한 자리에서 늦는다는 게 잘못된 거고 예의는 아니지만 대립이 있는 두 국가 간에 저렇게 거침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빠꾸 없는 러시아 불군국 푸틴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경제적 성장을 통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 대비 국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참 힘이 부족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더